문학적 아름다움마저 느껴졌던 아가톤의 연설 뒤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박수와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처음엔 이러한 수사적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는 듯 하더니 점차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지금까지의 연설이 에로스를 찬양하는 것으로 보이게끔 하는 것이었을 뿐 실제로 에로스를 찬양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 에로스의 실제 성질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은 무시한 채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그저 에로스에 귀속시키면 될 일입니다. 그냥 에로스가 좋다고 꾸며서 표현하면 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후자는 에로스가 실제로 어떤 대상이며 그것의 객관적인 성질이 무엇인지 고찰한 뒤에야 가능한 일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은 후자의 방식으로 말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독백처럼 진행됐던 다른 연설들과는 다르게 이전 발언자였던 아가톤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발언을 시작합니다. 먼저 소크라테스는 아가톤의 논점을 칭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가톤은 처음에 에로스의 성격을 밝히는 데 집중했는데 이것이 훌륭한 시작이었다는 거죠. 이에 소크라테스는 아가톤의 그러한 서술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그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소크라테스는 아가톤에게 에로스가 누구의 사랑인지를 묻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며 누구의 아버지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를 어떤 아들이나 딸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며 아버지 그 자체라고 할 순 없으니까요.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누군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어떤 주체도 없는 독립적인 사랑, 그 자체는 성립할 수 없죠. 아가톤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다음으로 소크라테스는 아가톤에게 에로스는 사랑의 대상을 욕구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묻습니다. 이에 아가톤은 대상을 욕구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답하죠.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어떤 대상을 욕구하는 게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인지 갖고 있지 않을 때인지를 묻습니다. 아가톤은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욕구하게 된다고 말하죠. 즉 욕구란 부족한 것에 대한 갈망이라는 점에 동의한 것입니다. 예컨대 힘이 센 사람이 힘을 가지길 바라는 것, 키가 큰 사람이 키가 크길 바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건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로 건강하면서 건강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실제로 부유하면서도 부유함에 대한 욕구를 가집니다. 이런 일은 왜 일어날까요?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욕구가 현재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하며 부유한 사람은 현재도 그러하니 그와 동시에 현재의 자신이 부유하고 건강하길 바랄 순 없으니까요. 그러니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나의 욕구는 그것을 미래에도 내가 갖길 바라는 욕구인 것입니다. 즉 현재 나에게 있는 것들이 앞으로도 있길 바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들은 욕구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에로스는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이며 현재 자신에게 부족한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묻고 아가톤이 동의하여 나온 결론인 셈이죠. 그런데 아가톤의 발언을 다시 떠올려 보면 아가톤이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규정에 동의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아가톤은 이전에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에로스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로부터 발생한 모든 일이 에로스의 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로스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아름다움을 사랑한다면 지금까지의 합의에 따라 에로스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욕구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에로스가 아름답다는 아가톤의 주장은 모순적인 것이 돼버립니다. 이에 아가톤은 자신의 무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죠. 결국 빼어난 아름다움이 돋보였던 아가톤의 연설은 실상 자신이 찬양하고자 했던 대상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수사적인 표현들만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아가톤과의 문답을 끝낸 소크라테스는 곧이어 에로스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시작합니다. 평소에도 무지함을 자처했던 소크라테스답게 이번에도 본인이 아는 것이 아닌 어디서 들은 얘기라며 자신과 미상의 여인 디오티마와의 대화를 소개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방금 자신과 아가톤이 했던 대화가 사실 디오티마와의 대화를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며 과거의 대화에선 자신이 아가톤의 처지였다는 점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디오티마에게 그럼 에로스는 추하고 나쁜 것이냐고 물었죠. 이에 디오티마는 소크라테스의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합니다. 아름다운 게 아니면 추하고 지혜롭지 않으면 무지한 것이냐면서요. 디오티마는 그 사이에 있는 무언가를 지적합니다. 예컨대 옳은 판단을 하면서도 그 논거를 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디오티마는 이를 지혜와 무지 사이에 있는 옳은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에로스는 아름답진 않지만 추하지도 않으며 마냥 좋지도 않지만 나쁘지도 않은
둘 사이의 어떤 것이라고 디오티마는 주장하는데요. 이에 소크라테스는 에로스는 위대한 신이라는 점에서 모든 이들이 동의했다고 반박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디오티마는 에로스가 신이 아니라는 파격적인 답변을 내놓죠.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신은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스 문화상에서 행복하다는 것은 이성을 가진 존재의 주관적 해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조건들을 갖춘 상태를 일컫는데요. 즉 여기서 행복이란 좋은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갖춘 상태를 뜻합니다. 설령 이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우울감을 느끼더라도 행복한 자인 거죠. 그런데 이 둘의 대화를 통해서 에로스가 좋은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이 부족해 이것들을 욕구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디오티마는 아름다운 것들과 좋은 것들에 관여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신일 수 있냐며 따지는데요. 이에 소크라테스는 역시 수긍하며 에로스가 신은 아니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에로스가 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단지 필멸자인 것일까요? 디오티마는 그 또한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에로스란 죽게 마련인 것과 불사의 것 사이 다이몬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다이몬이란 어떤 영적인 대상을 뜻하는 말로 오늘날 영어에서의 데몬의 어원이 되는 말이죠. 물론 그 뜻은 현저히 다르지만 말입니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그 다이몬이 무슨 능력을 가지냐고 묻는데요. 디오티마는 다이몬이 신과 인간들 사이를 중개하며 신의 것을 인간에게로, 인간의 것을 신에게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합니다. 예언술에 종사하거나 어떤 전문적 기술, 수공예 등에 탁월한 사람들은 이 다이몬의 혜택을 받아 신의 능력의 일부를 재현하는 거죠. 다이몬은 다양한 종류와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로스란 이 다이몬들 중 하나라는 게 디오티마의 주장입니다. 이를 들은 소크라테스는 그럼 에로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냐고 그녀에게 묻습니다. 디오티마는 포로스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포로스와 페니아가 에로스의 부모라고 덧붙입니다. 이에 따라 에로스는 양극단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중간자적 존재로 거듭나게 된 거죠. 디오티마에 따르면 신들은 지혜의 사랑, 즉 철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혜롭기 때문에 지혜로워지고자 하지 않는 거죠. 반면 무지한 사람들도 지혜 사랑을 하지 않으며 지혜로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만족해 버리니까요. 따라서 신과 무지한 자만 있다면 철학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두 부류가 서로 다른 이유로 지혜를 욕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들의 중간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디오티마가 밝힌 에로스의 진정한 정체이자 본성인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디오티마의 설명을 전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에로스가 인간들에게 무슨 쓸모, 기능을 가지냐고 묻는데요. 이에 디오티마는 왜 사람들이 아름다움이나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지 먼저 되묻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것들이 자신에게 생기길 바라서라고 답하죠. 그런데 질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아름다움이나 좋은 것들이 자신에게 생기길 바라냐고 디오티마는 묻습니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행복을 위해서라고 답하는데 디오티마는 이를 최종적인 대답으로 인정합니다. 왜 행복해지길 바라냐는 질문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요컨대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대상에 대한 욕구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좋은 것들이 있길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기도 하니까요. 이러한 모순의 이유로 디오티마는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체의 것들에 각기 다른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컨대 제작이란 있지 않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이행해 가는 것에 대한 일체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시를 짓는 것도 제작이고 구두를 만드는 것도 제작이고 기타 가전제품이나 학문적 개념을 새로 만드는 것도 일종의 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제작에 종사하는 사람들 각각은 다른 이름을 가집니다. 시인, 기계공, 학자, 구두공 같이 말이죠. 사랑의 경우도 바로 이러하다고 디오티마는 주장합니다. 좋은 것들과 행복함에 대한 일체의 욕구가 사랑인데 이것이 현실의 개별적인 상황에서 나타날 땐 다른 이름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본질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각자 사랑하고 있거나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 놓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에 대한 욕구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도요. 따라서 사랑은 좋은 것이 자신에게 언제나 있게 되는 것에 대한 것이며
것이며 모든 사람은 이를 어떤 형태로든 바라고 있습니다.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와 그래서 이것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이에 디오티마는 에로스의 기능이란 아름다운 것 속의 생식과 출산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식과 출산은 단순히 생물학적 차원의 것이 아닌 존속될 수 있는 뭔가를 남기는 것에 해당하는데요. 즉 사랑은 영속적인 것에 대한 욕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의 1차적인 형태는 새끼를 낳는 출산과 양육이며 나아가 지적인 차원에서 불멸의 작품을 남기는 것도 해당됩니다. 자신의 죽음을 면치 못하는 존재는 그 본성상 언제까지고 존속하며 죽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에로스는 개체를 넘어선 무언가를 남기기 위한 작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잉태는 아이를 낳음으로써 신체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명예의 보존과 정치적 불멸성을 위해 정신적으로도 나타납니다. 정신적으로 잉태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지혜, 훌륭함, 절제나 올바름 같은 것들이며 이러한 잉태는 아름다운 것 속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에로스는 추한 것에서 나타나지 않고 아름다운 것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기서 디오티마는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의 상승 과정을 소크라테스에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맨 처음에 한 인간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봅니다. 말하자면 특정한 누군가의 외모로부터 아름다움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죠. 그는 이윽고 그 아름다움에 대해 말로 칭송할 수 있게 되며 이렇게 말해진 아름다움의 속성은 단순히 그 개별 인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컨대 길가에 핀 어떤 꽃 한 송이를 보며 꽃은 아름답다고 인식하게 된다면 이 인식 속의 꽃은 그가 마주한 그 한 송이의 꽃만이 아닌 꽃으로 분류할 수 있는 모든 식물을 가리키며 동시에 유사한 인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몸의 아름다움은 그러한 몸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아름다움에 대한 원시적인 수준의 개념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개념 안의 아름다움이 꼭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의 아름다움, 마음의 아름다움, 훌륭함의 아름다움 같은 것들이 인지되기 시작하는 거죠. 공동체에 적용되는 관행과 법률은 이러한 아름다움의 인식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사람들은 학문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죠. 학문이야말로 고도의 추상적인 행위의 대상이자 가장 광범위한 보편성이 내재된 결과물이니까요. 여기까지 오면 몸의 아름다움은 영혼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은 가장 추상적인 수준으로까지, 즉 아름다움 그 자체로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명은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상적인 수준에서 시작됐던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은 추후에 아름다움 그 자체에 대한 인식으로까지 인간의 정신을 이끌어주게 되는 거죠. 결국 에로스는 잘 활용되기만 한다면, 그래서 피상적인 사랑에 매몰되길 고집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관조하는 능력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에로스란 인간성이 참된 훌륭함, 즉 덕을 얻게 하는데 가장 훌륭한 조력자임을 밝힙니다. 그렇기에 에로스는 찬양할 만한 것이라는 거죠.